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동준 강사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험 끝나고 이제 기본 강의 처음 들어가죠. 새 시즌에 맞춰서 이제 차분하게 또 공부하실 시즌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험들이 역력하게 보여줬지만은 작년 시험도 재학년 시험도 최근의 시험들이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 보면 아주 이제 제대로 되는 이제 정면으로 이제 헌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 시험에 이제 제 1문 문제를 보면은 그 자유이임 법칙과 관련된 그 김홍신 의원 사건, 오신환 의원 사건, 그 회기중 그 위원 개선 사건을 이렇게 이제 문제로 냈었거든요. 사례 문제로. 객관식 문제는 이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례형 문제 이제 같이 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본서로. 그 사례형 문제에서 이제 자유이임 원칙에 관련된 이제 리딩 케이스를 이제 배경으로 냈는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오신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냈거든요. 사실관계 자체는. 근데 오신환 사건의 이제 법정 의견, 반대 의견이 엄청나게 대립을 했어요. 5대4. 그래서 딱 한 끗 차이로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눠졌는데 결론도 완전 다르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을 낸 이유는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그 회원제 골프장 사건이나 개인정보 정보공개 청구권 묻는 이런 이제 판례들은 다 전원일치 의견들이었어요. 그런 이제 전원일치 판례가 아니라 견해 대립이 아주 상당한 이런 판례들을 이제 출제한 것에는 이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의견만 외워서 쓰는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는 있으나 잘 모를 수는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면 점수를 주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출제된 측면이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원래 이제 헌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열려있는 사고가 요구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정 의견과 이제 반대 의견이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인 어떤 구조를 갖추면 점수를 주겠다, 이런 의도로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오신환 의원 사건 이전에 이제 리딩 케이스가 먼저 이제 나와 있는 리딩 케이스가 이제 김홍신 의원 사건에서 나왔던 법리인데, 그 법리가 이제 대부분 다 인용됐지만은 조금 더 세세한 국회법의 어떤 해석론 같은 것들이 추가되는 게 뒤에 오신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홍신 의원 사건에서 나온 그 일반적인 헌법 법리, 자유임과 이제 정당 기속의 한계 법리,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확장해도 지금 오신환 사건의 그 법정의하고 똑같은 결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 결론, 법정의 구분 없이 똑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총 3가지 또는 4가지의 서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의 이제 결론을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고, 또 이제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기본소에 이제 판례에 실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아셨다 하더라도 그 간단한 몇 줄짜리 어떤 논거 정도만 간단하게 기입하는 정도로서는 조금 이제 밋밋하고 좀 이제 싱거운 이런 이제 답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기 위한 이제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기출 분석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기출 문제 이제 그 해설 총평이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 사이트, 즉 한림법학원의 사이트에 이제 다 올라가 있고, 애프터로 스쿨에도 이제 업로드 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차후에 확인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딴 걸 떠나서 요번 이제 시험까지 이제 변호사 시험의 이제 태도를 갖다가 이제 종합해 보면 헌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걸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을 얼마나 헌법답게 알고서 헌법답게 쓰느냐, 얼마나 정확히 알고 헌법답게 쓰느냐를 묻는 시험이지, 이게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에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객관식 문제도 보면은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이런 이제 문제들 냅니다. 엊그저께 이제 1월 말에 치러졌던 이제 경정승진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또 경정승진 쪽에는 또 1타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이제 총평과 해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참 희한하게 해마다 이제 출제자들의 어떤 경향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는 이런 느낌들을 이제 봤는데, 요거는 이제 1월 초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도 보면은 다양한 시각에서 어떤 논리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사례 문제들을 주로 이제 택했다면은, 요번 이제 경정승진 시험은 이제 객관식 시험인데, 이 객관식 문제 1번이 관습원법이 나왔어요. 관습원법이 나왔는데, 우리가 관습원법 판례를 정리하다 보면 수도 서울의 관습원법성 인정. 그러면 이제 관습원법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럼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인정됐을 때 그걸 이제 바꾸고 수도 서울을 충청권 세종으로 이제 옮기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힌 판례인데 이때 항상 우리가 먼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실 겁니다. 염두에 두어야 될 것들이 보면은 우리 현재 이제 법정 의견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이미 관습화된 당위규범, 관습헌법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항상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경국대전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우리 민족사에서 최초의 이제 국가조직법인 경국대전을 만들었는데 자, 이 경국대전에 수도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국대전이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나라로 친다면 헌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사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국대전에 한양을 도읍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명시하는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500년 이상 흘러오면서 결국 이제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걸 당위규범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명문의 규정은 헌법전에는 없지만 이래가지고 이제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을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1번 지문이 이제 그거였습니다. 수도 서울이 이제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단순한 이제 사실명제가 당위명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게 오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사실명제가 당위명제로 전환된 게 아니라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었던 명시적인 당위규정을 우리 현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의 이제 당위규범을 법전화되어 있던 당위규범을 이 시대에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한 것이지 법전에도 전혀 없고 어떤 뭐 법제화가 전혀 안 돼 있던 어떤 사실상의 어떤 논리들을 이제 법제화시키는 이런 이제 창설의 과정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명제, 당위명제 이런 것들을 단어 자체를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가지고 멘탈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1번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열린 사고, 어떤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관통하고 있는가, 그 판례 논리를,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게 객관식 사례형 문제의 공통된 기조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이제 판례의 어떤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점수 내기가 힘듭니다. 그게 이제 사령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객관식 문제까지도 함부로 이제 풀지 못하게 이렇게 막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 그 골자를 잘 꿰뚫어야 돼요. 그래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이제 살아 숨쉬는 그런 이제 당위규범을 다시 확인한다. 지금도 유효하다. 라고 이제 확인하는 이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당위규범인 것을 확인하는 거지 사실명제를 당위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 객관식에서도 소통될 정도로 우리 헌법 공부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진 1월 달에 이제 두 건의 시험에서 나온 이제 시험 경향을 가지고 보면은 요즘은 이제 헌법 문제가 보면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가 많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뭐 저 순경 시험, 일반 경찰 시험에도 헌법이 들어왔죠. 그래서 일반 경찰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국어 시험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영역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최고 시험인 변호사 시험, 경정 승진 시험 이런 이제 최고 수준의 시험들에서부터 이미 그 어떤 그 기준 모델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단순히 문장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골간을 제대로 이제 알고 있는 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험이다. 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출제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공부 방향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잡는 하나의 시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하시면은 우리의 이제 공부 방향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그냥 뭐 요 포인트 중요하니까 외워라, 체크하라 이렇게 이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 법이 있고 왜 이 판례가 있는지 그런 이제 정확한 이제 의미들 그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단언할 수가 없죠. 단언할 수가 없죠. 시간이 한계 때문에 안 되겠지만은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실용적이고 필요한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런 이제 설명들을 잘 새겨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시험 자원이 돼요. 그래서 시험과 전혀 무관한 뭐 어떤 바운더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뭐 상식의 의미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소양이고 또 사례 문제나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으로 차근히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막 암기하고 이럴 것들이 아니죠. 한번 이제 스토리텔링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골자만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잘 끌어가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은 지금 페이지가 아주 압축되어 있죠, 그죠? 압축되어 있으면서도 객관식과 사례형을 동시에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 정도 페이지로 기본서를 꾸리는 경향들을 이제 보면은 보통 페이지가 우리 책하고 비슷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보면 주로 사례형의 비중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장에다가 뭐 케이스 판례 조금 이제 합쳐가지고는 찌라치들 합쳐가지고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로 하다 보면은 우리 책과 비슷한 분량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객관식 공부, 우리가 기본서를 공부하고 기본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은 객관식과 사례형 구분 없이 모든 시험 영역에 공통되는 어떤 자본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가지겠다, 한 번에 토대를 깔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시작하는 건데, 결국 들어가 보면은 사례형 위주로 이제 그냥 공부하고 객관식 공부는 또 결국 따로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교과가 된다면은 그거는 기본 강의나 기본서를 이제 학습하는, 자, 이런 이제 어떤 그 각오나 목적과는 조금 이제 괴리감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선택형, 객관식, 그리고 이제 논술형, 사례형과 기록형, 이 모두를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 자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얇으냐? 그거는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꼭 살릴 거 위주로 이제 살린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장체 같은 것들도 뭐 만연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간결체로 제가 구성을 하면서 키워드는 다 살리면서도 이제 문장을 세 줄짜리를 충분히 한 줄짜리로 이렇게 축약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사되어서 책이 이제 분량이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적으로는 이 페이지보다 더 두꺼운 페이지를 갖고 있는 기본서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최대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공부하면은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완벽하고, 물론 이제 사례형으로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용도로만 쓰이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비중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헌법상 자원들이 보면 대부분이 보면은 또 논술형, 객관식 구분 없이 다 이제 중요한 이런 이제 연동형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되, 이제 객관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 사례형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의 이제 비중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스마트한 공부법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은 일단 PPT로 이렇게 개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체크할 것들을 조금, 부과할 것들을 부과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복습을 당연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화 과정을 거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걸로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분석을 조금 이제 텐션을 낮추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의 성격 같은 것들은 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강의 진행 방향 정도만 잘 잡고 가셔도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날 제공된 자료가 총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이제 필기 노트, 우리 PPT에 이제 논점 세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필기 노트인데, 이 필기 노트는 이제 약간의 특징이 그 좀 약간 상세 설명, 제가 이제 판서하면서 뭐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좀 상세 요소들이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처럼 쓰시되 또 필기의 내용의 일부가, 핵심이 또 옆에 이렇게 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필기 부담 같은 것들을 쫙 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든 교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정리 교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재를 가지고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개의 어떤 별권처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정리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장에 필기하듯이 막 그냥 쓰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료가 이제 헌법 압축 정리 자료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15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완전 그 마인드맵 그 자료입니다. 마인드맵.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헌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골관을 다 보여주면서 그 핵심들을 이제 탁탁탁 터치하고 헌법의 전체의 이제 구조와 어떤 이제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교재거든요. 교재라기보다는 이제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번 강의나 이제 뭐 특정 강의에 전달 대상은 아니에요. 전달 대상은 아닌데,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뭐 기본서도 펼쳐놓고 기출집도 펼쳐놓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압축 정리를 통해서 해당 진도의 또는 이제 주제의 어떤 그 골간들을 빨리 뭐 그 정도가 보려면 한두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한 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해당 진도나 주제를 이제 빨리 개관하고 이제 그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린 다음에 그 관련 이제 구체적 문제들을 이제 풀고 하면서 더 되새기는 이런 정도로 이제 주어졌고 나중에 이제 최종 정리할 때 또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 때 그 필기 노트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다 완전히 준비된 자세로 이제 쿨하게 깔끔하게 이제 털고 간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자면 그 실용적으로 딱 전체 흐름과 그 다음에 각 주제 또는 쟁점마다 담고 있는 핵심들 핵심 포인트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주변의 어떤 그 살들까지 같이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이제 뼈대만 여러분들이 잘 살려놓은 자료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마무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 복습하실 때 지금부터 조금 이제 스킵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단계나 각종 단계에서 진도를 개관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써 두시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아주 든든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뭐 직접 들여다보고 내용을 따지고 이러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십자도표나 벤 다이어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도해 정리 같은 것들도 많이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좀 실전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자료가 이제 올해 추록이 이제 책이 나오자마자 추록이 하나 이제 바로 나왔는데 그 판례 중에 선거제도 쪽에 이제 판례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실수한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초안으로 잡아놨던 내용을 이제 가다듬어 가지고 이제 그 정고본이라고 하죠. 그 완성본이 이제 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잘못 입혀져가지고 그 초안이 이렇게 입혀져가지고 이제 기본서에 들어가고 인쇄가 돼버린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추록으로 드리니까 나중에 그 58페이지 자료거든요. 선거제도 이제 그 해당 파트에 가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뭐 간단하게 마감을 하고요. 일단 우리는 책으로 들어가서 이제 흐름을 빨리 느끼고 잡아내고 올라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라는 배에 올라타서 순항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약한 부분들의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하고 이러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강의를 바로 진행할 텐데요. 일단 우리 진도는 헌법재판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변호사 시험 변시는 헌법재판 이론 자체가 이제 변호사들의 뭐 기본적인 소양이죠, 그죠? 그래서 소송요건론을 이제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우리 그 실제 판단에 가장 이제 많은 요소로 활용되는 기본권 파트로 가가지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나머지 것들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론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 여러분 이제 로스쿨 수학 과정이나 여러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헌법재판론은 나름 이제 자신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뭐 자신한다기보다는 뭐 좀 너무 당연한 느낌, 늘 그거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만만한 생각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시험용 또는 수업용 헌법재판은 보면은 아주 세세합니다. 아주 세세하기 때문에 그런 뭐 적당한 정도의 어떤 수준의 어떤 그 지식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세밀한 부분들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섭렵하셔야 헌법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변호사인데 이 헌법재판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헌법 전체에 대한 자신감이 같이 동반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권 파트에서 얼마나 뭐 많이 알고 판례를 많이 머릿속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재판론에 대한 어떤 자신감 없으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달라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들은 일단 이 재판론 쪽으로 이제 먼저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들이 비로소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변호사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법원행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5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국가직 공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헌법재판론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막 어렵다.
별거 아닌 거 뭐 대충 보겠지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갑자기 실체적인 내용들을 막 보다가 소송 그 요건들을 막 보면은 괴리감도 크게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집중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뭐 다른 시험에서는 뭐 책 순서대로 강의를 하지만은 우리 변호사 시험은 헌법재판론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검진을 한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게 옳다 생각해서 진도를 조금 이제 꼬아놨어요. 자, 이제 헌법재판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입니다. 자, 헌법재판제도 일반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의 구성조직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심판 절차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 유형의 구분 없이 공통되는 어떤 그 심판 제기나 심리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요. 그다음 이제 그게 일반 절차가 끝나면은 이제 위헌법률 심판부터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당 유형의 이제 고유한 어떤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정당 해산 심판하고 이제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은 저 이제 정당제도나 국회제도의 또 고유한 요소들로 실체적인 이제 그 어떤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요. 그래서 또 소송법적인 색채가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반 색채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유한 절차로서 고유 파트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 이론에서는 빠져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론에서는 이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총 3가지를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자, 먼저 일반론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뭐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 넘어가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헌법재판제도를 이제 구성하고 있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독립기구를 두고 있죠, 그죠?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뭐 대법원을 포함하는 이제 법원이 규범 통제권을 가지던 뭐 삼공 시절도 있었어요.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기구를 둬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규범 통제, 위헌법률 심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습인 이제 규범 통제. 자, 헌법재판제도의 대표죠. 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등 이제 규범 통제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해서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담아서 어떤 구체적인 재판 사건, 즉 법률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기 된 그런 이후에 어떤 그 구체적 사건의 발발을 전제로 해서만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떤 그 개인에게 적용된 어떤 그 법률에 관해서 관련된 어떤 재판이 열린 다음에야 이제 규범 통제할 수 있고,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 재판의 어떤 재판거리가 되는 재판 사건들이 4개도 없는 상태에서는 규범 통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말의 이제 반대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책에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이 이제 명시됨으로써 구체적인 재판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만 규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통제 수단이 도입되어 있고, 이게 독일하고 다르죠. 독일은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 말고 추상적인 규범 통제. 그래서 뭐 정부나 혹은 연방의회 4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그 요구를 하면 아직 구체적인 재판 사건하고 상관없이 그 시행 바로 직전의 법률이나 시행 직후의 법률, 아직 시행 직후 따끈따끈한 법률이라 뭐 적용도 안 된 이런 법규들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개인들의 생활에 적용 안 된 규범들은 다루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명시된 결과입니다. 네, 그런 의미들은 이제 차차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 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데, 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통치구조 쪽에서는. 그래서 뭐 대통령의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의 권한대행,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선관위장의 권한대행만큼은 출제율이 없어요. 그거는 좀 출제율이 거의 없는데, 나와도 오줌으로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 외의 권한대행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헌재수상위원회 권한대행이 옛날에는 그 헌재 심판규칙이라고 해서 하위 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다가 이게 이제 법률로 승격됐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최고 재판기구의 어떤 그 권한대행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뭐 탄핵재판이나
이런 것 경우에서도 이 권한대행 문제가 이제 많이 그 회자가 됐죠, 그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권한대행들이 재판장을 대행을 하면서 이제 질서를 운영하는 것들이 그 명분이나 정당성 같은데 자꾸 문제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이제 중요한 재판기구의 권한대행 문제를 하위 규칙으로서 이렇게 이제 규율하는 것보다는 상위의 법률 형태로서 승격시키는 게 옳겠다. 이래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대법원장의 권한대행 같은 것들을 보면은 법원주의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헌재만 이제 권한대행을 헌재 심판규칙이라고 해서 이제 헌재가 정하는 어떤 그 하나의 하위 규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로 승격 처리해서 이제 위상을 제고했고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오지문이 혹시 나온다면은 뭐 여전히 뭐 하위 규칙이 규정돼 있다라는 식으로 오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위 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범적인 형식 자체가 승격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 일시사고하고 고리 또는 장기사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절차를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경력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으로서 또는 뭐 위원이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합리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경력을 우선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다만 이제 장기 사고나 뭐 중장기 사고나 고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사건 자체가 이제 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관의 선출을 통한 대책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대비 용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체크할게.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로 이제 넘어가는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세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일반 심판 절차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일반 소송법리들하고 이제 견주어 보면은 큰 뭐 이렇게 차이점을 많이 못 느끼는 부분들이 골격이 비슷하거든요.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안 느껴질 겁니다. 자,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두문자 정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두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두문자 싸움이다. 특히 객관식 관련해서. 근데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사령으로 넘어가도 그 두문자가 중요한 정리 요소들이 사령과 관련해서도 막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문자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책에서 두문자 확인하시면은 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일단 요 앞에 거 이제 좀 쳐내겠습니다. 자, 교재 332페이지로 들어가십시오. 자,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나오는데 그 중국 박스 보시면은 헌법 111조에 가면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을 명시하고 있죠. 1호부터 5호까지인데 순서로 이제 위탄 정권소예요. 위헌범죄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인데, 자, 위탄 정권소 이런 것들은 좀 입에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5호 가 보시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자, 이런 표현들이 법률이 정하는 이게 법률 유보 조항이거든요. 법률에 뭔가를 위임하는 법률 유보 조항인데, 자, 이 법률 유보 조항이 그 4호까지는 없어요. 1호부터 4호까지는 없는데 5호에 가니까 바로 나와 있죠, 그죠? 거기다 체크를 하면 보시고 법률 유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현행 헌재법에 가면은 이런 이제 위임 조항에 근거해서 헌법소원 절차를 두 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첫 번째가 헌재법 68조 1항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 구제장치, 그 다음에 헌재법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불복형 규범통제, 불복형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68조 2항의 이런 위헌소원 제도가 이제 특징이 있죠. 이게 이제 독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거의 뭐 유일하게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이제 왜 도입되는지 이런 것들이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의 그 심사 구조가 달라요. 사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사무 구조 또는 재판 구조에서 오는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헌소원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런 취지들 이제 나중에 연결될 겁니다. 자, 어쨌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만큼은 법률이 정하는이라는 법률 유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금방 얘기했던 재판 구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기 이제 실체적 내용인 기본권 파트로 가게 되면 재판 청구권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재판 청구권의 내용 속에서 또 확인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가, 이게 이제
부정이거든요. 부정. 우리 현재가 부정했는데 그때 중요한 논거가 이 5호입니다. 5호. 그래서 우리 헌법상 헌법소원은 다른 재판 유형과 다르게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모든 사건들이 기본권 침해 문제가 독립된 어떤 기관에 의해서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반드시 가동돼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죠. 법률로 위임했기 때문에. 예, 입법자가 재량껏 범위를 정하고 절차를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됐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는 사건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헌법이 염두에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이라는 법률유보 조항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사건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정을 하는 판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법률유보 조항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럼 헌법소원에만 왜 법률유보 조항이 있느냐 하면은 이 헌법소원 제도 자체가 그 대표적인 민중소송인데 이게 객관소송인 헌법재판의 예외거든요. 그래서 객관쟁송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관소송에 올립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 권한과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그 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 제기하도록 이렇게 맡겨두는 것들이 그 객관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개인의 어떤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재판과 어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관쟁송이에요. 예, 다른 심판들도 보면 다 기관들이 제소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헌법소원만큼은 이제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민중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중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남소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같은 것들이 아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인 헌법재판이에요. 예외적인 민중소송 또는 예외적인 헌법재판, 이런 의미에서 그 예외의 구성은 이제 입법자가 국가법을 정립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다라고 해서 법률유보를 도입한 것입니다. 자, 요인도 이제 설명드리고 차차로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1번에 가면 헌법재판의 의의가 아까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뭐 이런 건 이제 독립기관형이냐 일반 법원형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나중에 간단하게 보시고, 이 자체가 뭐 시험 대상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2번에 가면 연역이 나오는데 이 연역 엄청나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나마 어쨌든 이제 비교가 필요한 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그 두 문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흐름대로 이렇게 그 세로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편입니다. 편의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그 이 두 문자를 외워 가지고 활용까지 하는 것들이 워낙 제가 생각해도 복잡해요. 예, 거의 다른 두 문자하고 다르게 똑똑 이렇게 떨어지고 바로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생각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두 문자가 되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두 문자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 교재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강의 안 듣고 이제 책만 사서 보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게 이제 모호할까봐 하나의 이제 모델을 제시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니까 이런 모델을 초착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별개의 정리를 하나 따로 이제 보시죠. 좀 더 단축화된 이런 정리를 볼 텐데, 자, 헌법재판 기구가 공화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공화국이나 이런 분류들은 나중에 그 헌정사 가서 이제 나오는 이제 기준들인데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헌법위원회 제도, 줄여서 이제 헌위 제도가 10하고 4050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위원회 제도,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 앞으로는 이제 헌위, 헌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20대 도입됐다가 실시도 못 되고, 바로 이제 그 30으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5.16 군부 쿠데타가 뭐 6개월 만에 일어나가지고는 20 헌법이 무너지고 새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문의 규정은 있었지만 설치도 못 해봤던 헌법재판제도가 이제 현행에 와서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제도가, 헌법재판소 제도가 20때부터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좀 아셔야 되고, 그 대법원이 일반 법원이 담당하던 요런 이제 시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 일단 이 법원이 다루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러나 요 두 가지는 이 연역을 묻는 문제가 자주 시험에 나와요. 헌정사 문제로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리가 필요한데, 헌법위원회 제도는 10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1공화국 때, 이승만 정부 때. 자, 근데 그때 이제 담당하는 재판 유형이 위탄 정권소 이렇게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담당했어요. 위헌법률심판. 그래서 위헌법률심판만 담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0대 그리고 50대 다시 도입이 되는데, 이때는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위탄정해서
위헌법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요거까지 이제 다릅니다. 자, 헌법재판소 제도는 20때 처음 도입됐으나 설치도 못 되고 30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했죠. 자, 20때 도입됐는데 요때 이제 다른 것들이 조금 더 넓어요. 위탄, 정권, 네, 권한쟁의 심판까지 다루는데, 이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그 비교 도표에 가보면은, 오른쪽, 그 도표 안에 맨 오른쪽에 있는 비교에 가보면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60, 현행헌법이 이제 60헌법이라고 하는데, 60하고 헌법 또는 이제 현행헌법에 오면은 늘어나죠. 그래서 위, 탄, 정, 권, 소까지, 헌법소원까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현행 헌법에 있는 이제 111조에 있는 위탄정권소인데, 차이가 얘는 좁았어요. 좁았는데, 요때는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게 하여튼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늘어나는 이제 배경인데, 하여튼 요 정도 정리는, 시험장 갈 무렵에는, 꼭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법원 또는 이제 법원이 담당했던 시절이 이제 헌법재판을 담당했던 시절이 30하고요. 30인데 이때는 이제 담당했던 내용이 위헌법률 심판하고 정당해산 심판만 다뤘습니다. 위정을 다뤘거든요. 근데 요거는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고 뭐 정당해산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그래서 뭐 위헌법률 심판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뭐 독립기구가 담당했는가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담당했는가 요 정도 이제 간단하게 대법원에 묻는 경우는 간혹 출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30이 그 미국형 어떤 그 체제를 그 통치 조직 체제를 가장 이제 흡사하게 따라갔던 게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거든요. 그러면 박정희 30 정권 때, 자 그때 이제 미국형 제도를 미국형 모델을 대거 개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하는 미국의 모델이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헌법위원회 제도, 헌법재판소 제도, 요 두 가지의 연역이 출제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다 통으로 넘겨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막 상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책이니까 도표만 툭 주고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좀 핵심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놨지만 요거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오버스펙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넘기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333페이지에 이제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문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보십시오. 자, 로마자 1번 들어가면 헌재의 구성에서는 그 두 문자가 세 줄에 보면 임기가 6년, 그 다음에 아랫줄에 정년은 70세. 예. 그래서 이제 임기하고 정년 정도는 최소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만 가지고는 뭐 별표가 보면은 붙어 있죠. 세 줄, 네 줄에 별표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머리글에 다 써져 있지만은, 우리 계획서에도 써져 있을걸요. 써져 있지만 이 별표가 2개까지예요. 기출 표시인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서너 번 이상 반복 출제되는 것들이고,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한두 번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인데 뭐 하나 둘 크게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짜리도 보면은 최근에 나온 판례고 최근에 변경된 어떤 법률이고 이래가지고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별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만들어진 판례인데 벌써 한두 번 나왔다는 말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지가 얼마가 됐느냐에 따라서 또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별표가 2개도 붙는 것들도 있고, 별표가 하나짜리지만 얼마 전에 나온 판례법이라 앞으로 또 별표가 언제든 2개가 붙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 2개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별표 들어가 있으면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표시. 자, 하여튼 요 이제 자체가 중요한데,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앞쪽에 이제 대법원, 대법원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이제 대법관들의 뭐 대법원장의 임기나 정년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일반 판사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출제율이 엄청납니다. 비교되는 문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6년 6, 그다음에 70세 할 때 7,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두 문자를 왼쪽에 6시랄이라고 제가 만들어놨어요. 6, 7, 6시랄 이렇게. 표준어 사전에 있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시랄
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그 대법원하고 똑같습니다. 대법원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본문의 내주 가보시면,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강한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법이, 자, 요것도 이제 항목들을 모아보면 오지문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파탄금고 이렇게 이제 외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부족하고, 우리가 저 대법원 앞쪽에 가면은 우리가 파탄금고 불징계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완벽한 전체인데,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책. 법원 파트로 이제 먼저 가보시면은, 여러분 324페이지 가볼까요? 324페이지. 네. 왼쪽에 그 날개면에 보면 두 문자가 보이죠. 육실알이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헌재와 대법원은 똑같이 6년, 7년입니다. 70세입니다. 대자 들어가는 것들이, 대법원장, 대법관이. 일반 판사는 좀 다른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좀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4번 들어가면 신분보장에 강화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 뭐가 추가돼 있죠. 그죠? 헌재보다. 파탄금고 불징계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그 두 문자에 그 불징계하고 파탄금고 사이에 슬래시를 딱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 파탄금고는 지금 이제 독립기구들의 공통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선관위, 헌재, 대법원, 감사원, 예, 모든 이제 헌법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런 독립기구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독립기관 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파탄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불징계, 네, 그래서 징계처분 사유로서 기타 이제 불리한 처분과 관련해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기타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분보장이 아주 투철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법관들에게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탄금고 불징계라는 두 문자에서 모든 독립기구에게 공통되는 부분과 법원의 법관들에게 한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전체 이제 모델이다, 기본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파탄금고 불징계. 요게 이제 스토리텔링도 잘 돼요. 우리 두 문자는 이제 대부분 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두 문자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새마을금고나 이런 금융기구들이 경영 파탄을 일으켜버리면 많은 이제 서민 피해들이 이제 촉발되죠, 그죠? 그래서 불같은 징계 대상이 되어야 된다. 불같은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파탄금고에 대해서는 불같은 징계, 불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경영파탄 안 일어나게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쪼갤 수 있는 마인드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 334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시면은 이제 파탄금고 이런 것들이 법관들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에 공통되는 요소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질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시고 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제3절로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제 일반 심판 절차로 들어가는데, 일반 심판 절차 개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심판의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살짝 들어보면 뭐 전원재판부하고 지정재판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지정재판부. 자, 그래서 전원재판부 9인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자, 근데 어떤 때는 지정재판부라고 해서 재판관 딱 3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지정재판부. 총 재판관들이 9인이죠, 그죠? 그래서 3, 9에서 총 제1부터 제3까지 지정재판부가 나눠지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당사자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 당사가 이제 사인이 일반 개인들이 당사가 되는 이런 심판 유형들은 그 심판의 어떤 심판 운영의 효율성 또는 이제 실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 합격하시면은 헌법재판에서도 무조건 변호사가 개입해야 되는 이런 심판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 그 다음에 이제 탄핵심판의 피소추자. 얼마 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탄핵심판, 그 가장 최근에 또 윤석열 탄핵심판을 통해서 이제 봤지만은, 그 대통령직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장치가 아니죠. 그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면당했다 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지. 잘 모를 수가 없죠.
예, 그 대통령직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대통령직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없어질 것이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그 개인을 쫓아낼 것이냐 이게 이제 심판의 대상이다 보니까 그 탄핵 심판의 이제 당사자인 피소차는 개인 자격의 윤석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국가기관을 없애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심판의 효율,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이제 적용되고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절차나 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 전문가의 이제 그 보조 지원을 통해서 절차를 이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의 뭐 효율성 또는 이제 능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통치구조 또는 이제 통치조직의 운영 법칙들을 보면은 다 공통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쫙 해드리면 참 좋은데 몰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조금 이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파트로 가게 되면 한번 설명해 볼까 지금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르고 나중에 우리 저 앞에 헌법의 기본 원리나 뭐 기본권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다루러 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로 형성돼 있고 기본권이 어떻게 유형화됐으며 이런 원리와 권리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통치 조직은 어떻게 이제 운영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헌법 전반에 이제 체계를 가지고 한번 쭉 이제 한 10분 정도 투자하면 훑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는 조금 우리가 이제 지식을 조금 이제 저변 지식을 좀 가진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미루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딱 합당한 거. 자, 모든 통치 조직은요, 통치 조직 또는 이제 국가 조직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그 하나의 운영 법칙 또는 이제 조직 이념이 있는데, 통치 조직의 이제 조직하는 과정 또 운영하는 과정에 각종 이제 이념, 공통 이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능률성입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의 또는 이제 국가 작용의 능률성 또는 이제 효율성이죠. 효율성. 자, 근데 이런 능률성 또는 이제 효율성이란 말은 훨씬 이제 다양한 어떤 용어들로 또 구체화되는데 보통 이제 뭐 신속성,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전문성, 투명성, 뭐 경제성, 뭐 다양한 걸로 또 구체화됩니다. 보통 이제 뭐 경제성 같은 것들은 그냥 뭐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워낙 많아요. 그 법리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두 문자처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신안 전투 이런 식으로 신안에서 벌어진 전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안 전투 등 각종 효율 또는 이제 능률이 그거 이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국가 이념의 어떤 그 실현의 가장 기본이든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 국가가 능률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 같은 것들이 실현되기 어려운 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국가 적용은 그 능률성 또는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것들 잘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소송경제 법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공개성, 뭐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 뭐 공개원칙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뭐 신속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안정적인 운영, 변호사 강제주의, 경제적인, 신속하고 안정, 뭐 다 이제 겹치죠. 어떻게 보면 딱 하나가 뭐 특별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겹쳐요. 법칙들이.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이런 효율을 위해서 이런 변호사 강제주의 같은 것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당사자가 이제 사인일 때 무죄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가 사인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구정헌법소원 이런 헌법소원 심판이거든요. 본래적 헌법소원. 자, 이런 헌법소원 심판에는 국선대리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국선대리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잖아요, 그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자제해야겠다. 이런 이제 것들이
것들이 재판이 보장되고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는 이런 나라에서 옳은 일이 아니죠. 옳은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돈 걱정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즉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주기 위해서 나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국비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헌법소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거 끼워가지고 오지면 많이 만드는데 헌법소원이 유일해요. 그러면 당사가 사인인 경우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만 봐도 두 개인데 왜 탄핵 심판에는 또 없을까? 어쨌든 그냥 일반 민중들은 그 자력에 대한 고려 같은 게 이제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뭐 이런 중요한 국가기관을 담당하던 이런 이제 존재들, 뭐 아직 이제 탄핵 심판에 비소추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개인이 되는 건 아니죠. 소추가 됐다는 이유로 바로 자연인이 되는 건 아니고 탄핵 결정이 떨어져야 자연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 대행 뭐 이런 이제 체제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소추가 된 것만으로는 지위가 박탈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기관에는 그 운영 자원 또는 운영 비용이 예산으로 지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국가 뭐 예산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다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력에 대한 고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들이 직접 제기하는, 개인 비용으로 제기하는 이런 이제 권리구정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의 문제가 결국 이제 절제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선대리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유일하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게 이제 뭐 남은 문제들인데, 심판 청구 면에서는 이제 신청주의가 채택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와가지고 직권으로 물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이제 다 직권주의입니다. 객관쟁송이기 때문에 직권주의가 이제 관통되는데, 자, 그러나 이제 그 신청 단계만큼은 그 신청주의, 청구주의가 이제 채택되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청구 없는 심판을 함부로 진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논점이 하나 있는데, 취하입니다, 취하. 취하가 가능하겠는가? 이게 이제 논점이 되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 헌재법은, 헌법재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고유한 어떤 규율들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것도 소송이다라는 의미에서 소송의 이제 일반법이나 이제 특별소송 규율들을 준용할 수 있으면 대부분 다 준용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헌재법이. 40조에 가면 이제 준용 규정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등 각종 이제 소송법, 기존 소송법의 규정들을 대부분 이제 준용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 같은 이제 소송의 일반법에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취하가 원칙적으로 자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현재도 이제 준용을 합니다. 그 결과 종료서를 취하는데 취하가 이제 허용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약간 견해드립이 있는 게 예외적 비종료서라고 견해드립이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끼리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예외적 비종료설.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어쨌든 객관쟁송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좀 이따 이제 전체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주관쟁송, 어떤 이제 개인의 권익이나 권리나 권한 같은 이제 권익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질서, 헌법 수호, 이런 이제 객관적인 어떤 질서 수호를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객관쟁송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쟁송은 나중에 보면은 객관적 심판 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의 이익에 그 예외적 법리 같은 것들이 뭐 소통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 청구인 당사자 관점에서는 이 소가 별로 이익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밝혀줘야 될 해명의 필요성이나 앞으로 반복될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심판 이익을 적용을 해가지고 심리를 진행할 때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심판 이익이 이제 인정될 때는 당사자의 이제 청구인의 취하와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객관소송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재판관들 중에는. 그런데 헌재의 법정 의견은 그냥 종료서를 취해요. 그냥 무조건 종료설. 근데 논거가 없습니다. 예외적 비종료설은 논거가 있거든요. 객관쟁송이니까 객관적 심판 이익을 소송 판단에서도 고려해야 된다. 다른 소송 판단에서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견해인데, 자,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법정 의견은 그냥 종료설을 취해버리거든요. 무조건 종료설을. 그 논거가 안 나와요. 논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좀 끼워 맞춰봐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합리적인 이제 사법자원의 배분 관점이다. 그래서 한정된 사법자원의 9인밖에 안 되는 자원이죠, 그죠?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관점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몇 안 되는 이제 사법자원들이 다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가 이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예, 그냥 돌릴게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돌려보내고 다만 이제 다른 사건에 빨리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넓은 의미에 보면 경제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능률성, 사법의 헌법재판의 능률성을 강조하다 보면 종료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능률성 이런 걸로 이제 대표하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의 능률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하는 측면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자, 그건 이제 예의주피종료설은 이제 객관쟁송의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객관쟁송성, 객관성, 요걸 이제 강조하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일단 대부분 이제 요 쟁점은 객관식 대비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요즘 사례형 문제가 보면은 그냥 객관식 정도로 공부하면 충분하고 사령으로까지 나오기에는 좀 스케일이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도 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혹은 이제 단독 쟁점은 아니어도 부수적인 쟁점으로 이렇게 끼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좀 이해하면 외워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심리정족수 7명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되는 거죠. 7명. 국회로 친다면 뭐 의사증격수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든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성격, 이런 이제 수를 이제 재판관의 수를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심리 방식은 여기서도 이제 두 문자가 있어요. 구탄 정권 소소위에서 두 문자로 보니까 나중에 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판 비용을 보시면은 자, 국가 부담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객관소송이에요. 객관소송.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은 이제 객관쟁송이기 때문에 어떤 일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질서를 위한 이제 소송이기 때문에 공동체 비용으로서 하는 게 옳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비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직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쟁송은 원칙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증거 심리 같은 거 다 잘 해줘요. 세세하게 해주는데, 근데 이제 우리 탄핵 심판할 때도 봤지만 그 변호인단에서 보면 특히 피소추자 변호인단에서 보면은 뭐 오만 거 다 이것도 봐주세요 하면서 뭐 좀 심리를 지연하는 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들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같은 것들이 보면은 이게 심리 장기화 또는 심리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실제 남용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 변호사 되면은 또 기본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심리 지연의 이제 남용 요소로서의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증거조사해보고 역시나 남용의 의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인에게 부담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따져보겠다는 거죠. 증거조사해보고 이거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국고부담이고 역시나 남용이다, 남소다 이렇게 보면 물릴 수 있는 제재금으로서 이렇게 이제 기능을 합니다. 합리적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첫째 시간은 쭉 개관 위주로 보고 일정한 합당 부분에서 끊고, 둘째 시간부터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보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정족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과반입니다. 합의체. 정확하게는 이제 종국심리 관여재판관 과반수. 그래서 종국심리 이제 뭐 출석 정족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출석 과반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과반수가 이제 기본인데 다음에 이제 6인이 요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헌법에서부터 딱 써져 있는 것들도 있고 법률에서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 변경 정족수 이런 것들은 헌재법에서 추가된 건데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요. 요 두 문자로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의견 제도. 보통 이제 예전에 헌재법이 얼마 전에 개정되면서 모든 그 심판 유형에 구분 없이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모든 의견들이 다 이제 제출되도록 국민에게 이제 알려지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꿨는데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모든 의견이 결정문에 표시되도록 바꿨거든요. 이걸 이제 소수의 의견마저도 공개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수의견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구헌재법에서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헌범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같은 몇 군데만 한정돼 있고 나머지 대부분 재판 유형에서 뭐 특히 탄핵 심판이나 이런 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시절에 그 국민들이
재판관들의 이제 의견이 뭐 재판관들의 어떤 그 약간의 성향, 이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소수 의견을 국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불만이 막 제기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모든 의견을 다 공개하도록 바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소수의견 제도가 좀 최근에 약간 출제성이 이제 수면에 오른 게 뭐냐면, 이 법원주직법이 또 개정되면서 대법원 소수의견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재판도 어떤 재판관들의 어떤 약간 그 뭐야 의견들을 다 이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들이 아까 봤듯이 국가 작용의 능률성 중에 투명성이라는 게 있었죠. 예, 투명성, 공개지향성 이런 것들에 부합하겠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에도 소수의견 제도가 얼마 전에 도입됐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객관식 출제율이 부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처분은 여러분 이제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이나 민사재판이나 뭐 골자가 비슷해요. 예. 그래서 본안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제 그 잠정적인 보전장치잖아요. 그죠? 보전처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요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리하시고 두 문자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헌법재판의 특색은 이 가처분 제도가 일부에만 명시되어 있어요. 헌재법에 가면, 헌법에는 아예 규정이 없고, 헌재법에 가면 정당해산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에만 있거든요. 근데 우리 헌재가 요거를 예시설을 취해서 헌법소원 심판 이런 데 확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헌법소원 사건에 보면 가처분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요거 이제 두 문자로 외워야 되는데, 정권가 해가지고 이제 두 문자로 외울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의 내용도 보면 한정적이에요. 가처분의 내용도 보면 집행정지, 예, 가처분만 있고, 뭐 어떤 지위를, 뭐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어떤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가처분이. 자, 이제 결정의 효력으로 이제 가보시면, 가장 모든 재판에 공통된 일반적인 효력이 이제 확정력이라는 게 있죠.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해서 뭐 불가쟁, 불가반, 그 다음에 기판력,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뭐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어디서든 배우는 그런 이제 심판 관여자를 구성하는 이런 확정력이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특색이 있는 게, 자, 기속력, 그 다음에 법규적 효력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요때 이제 기속력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기관과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구성하는 통치조직이 일반의 이제 보편적 효력을 가지는 건데, 심판의 관여자, 소송 당사자만 구속하는 게 아니라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존재들도 구속하는 힘이 나와요. 자,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헌재가 내린 일정한 결정에 국가기관들의 복종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통일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결정 유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두 문자로 우리가 이제 인권 위기에서 외울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 또 결정도 사안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법규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인까지 구속하는 이런 더 확장된 효과거든요. 그래서 심판 관여자, 그 다음에 통치조직, 그 다음에 일반 사인, 일반 국민들 모두를 구속하는 대세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법규범을 다룰 때 나오는 효과예요. 법규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위헌 결정처럼 어떤 법규범은 그 탄생 과정 자체가, 성립 과정 자체가 대세적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보통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구속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일반 추상성. 예, 그래서 일반 추상적인 어떤 그 법규범의 속성에 비춰볼 때, 탄생할 때 혹은 이제 그 기능 자체가 구성원을 구분 없이 이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만약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은 그 소멸되는 효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사인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관여자 사이에서만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법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들이 일정한 결정, 특히 이제 위헌법률 심판과 같은 이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결정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으니까 따로 이제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심 같은 것들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다만 우리 헌재가 개별 허용수를 취해요. 근데 재심을 이제 제도를 두지 않은 거는 나중에 구조를 보면은 우리 헌재법이 기본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다루어진 동일한 사건은 헌재가 다시 심리 못한다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걸 이제 도입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이제 한 번 다룬 사건을 불복을 하거나
재심들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심뿐만 아니라 상급심 자체가 없어요. 예, 상급심이나 재심이 없다. 헌법재판은 예,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규정을 안 둔 건데 다만 우리 현재는 아무리 이제 법은 어떤 그 안정적이고 신속한 이런 그 헌법재판의 헌법 해석을 위해서 일사부재를 뒀겠지만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인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류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류 수정의 기회가 너무 없는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요. 다만 그때 이제 요거 잘 아시면 되는데 규범통제심판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범통제심판은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다 보니까 자 요런 큰 효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규적 효력이라는 소송에 전혀 관여하거나 참여하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한테까지도 효과가 미치는 이런 높은 파급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범통제심판은 법적 안정성 요청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강조됩니다.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효과를 받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규범의 일반 추상성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 안정의 요청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는 결과 재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그 법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장치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규범통제 심판에서는 이제 법규적 효력이란 파급 효과 때문에 부정을 하는데 그 외 심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쳐내는 그 작업. 그를 통해서 골격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일반 심판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개관을 이제 일반 심판 절차 개관을 끝냈고요. 이제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최고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시죠.